저는 이준혁입니다. 42살이죠.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직 건축 설계사입니다. 6개월 전 제가 설계한 상업용 건물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아내 수지는 그 뒤로 저와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5살 아이가 아빠를 보는 눈빛이 어땠는지 아시겠습니까? 실망과 연민이 섞인 그 시선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주변이 텅 비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름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값은 놀라울 정도로 쌌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동산에서는 오래된 집이라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건축가 출신이었으니까요. 집의 상태 정도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방문 때 계단이 약간 기울어 보였지만 오래된 주택이면 흔한 일이라고 판단했죠. 창문 틀이 수평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제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니까 집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을 켰는데도 그림자가 이상하게 깊었죠. 계단은 실제로 한 칸씩 내려앉은 것처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창틀은 명백히 수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삿짐 상자 하나만 풀고 매트리스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잠은 쉽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절하듯 빠져들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장판 냄새 같은 눅눅한 공기 속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젊은 모습도 아니었죠. 그냥 빛이 바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빠진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은빛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 표면에는 숫자 3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경고였죠. 귀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타닥타닥, 마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심장박동이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깬 거였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바닥에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었던 그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손금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을 뻗어 매트리스 위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의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제로 뜨거운 것을 만진 뒤에 한참 동안 남아있는 화끈거림처럼 차가운 금속의 기억이 피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눈이 적응하니 방 안에 윤곽들이 하나씩 드러났죠. 하지만 모든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벽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았고 천장의 모서리가 직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축가였던 제가 이런 걸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아챘으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꿈이었다고,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숨소리가 섞여 있었죠. 집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 몸도 그 기울기를 따라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력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나간 척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감으면 다시 그 꿈이 올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은빛 열쇠가, 그 경고의 말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빛이 번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겨우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얕은 잠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더 이상 꿈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의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양은 분명 남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는데 제 그림자가 이상한 방향으로 늘어졌습니다. 건축가로 일할 때 저는 늘 태양의 동선을 계산했습니다. 채광 설계가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였죠. 그런 제가 이 그림자의 방향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방향치라서 그런 거라고, 요즘 제 상태가 워낙 엉망이니까 감각이 둔해진 거라고 말이죠. 집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듯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위로라기보다는 점검에 가까웠죠. 벽지는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안쪽에 회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계단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린 흔적이었죠.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이 집에 오래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현관문 안쪽을 자세히 봤습니다. 목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걸었다가 급히 떼어낸 자국 같았습니다. 구멍들의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액자나 명패를 걸었던 자리일까요? 손가락으로 구멍을 더듬어 봤습니다. 나무가 갈라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주 급하게 뭔가를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장은 낮았고 너머로 이웃집이 보였습니다. 그때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5살, 옆집에 산다고 했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얇은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낯익은 듯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매였죠. 강민수는 제가 어제 이사를 왔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 이야기를 꺼낼듯 말듯 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묻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뭔가 알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작동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았던 걸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얇고 끈질긴 통증이었습니다. 관자놀이 뒤쪽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머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괜찮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수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요. 거실 벽에 얼룩을 봤습니다. 물이 샌 자국 같았지만 천장에는 누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의 틈새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급하게 시공한 흔적이었죠.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벽에 낙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니, 낙서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그릿하게 연필로 적힌 숫자들이 벽 모서리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보이지 않았죠.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연필 자국이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봤습니다. 빛은 여전히 이상한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나침반 앱을 켰습니다. 방위를 확인했습니다. 북쪽은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위치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가 저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 있을까요? 건축가였던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낮의 점검은 계속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평온한 새 출발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비틀어져 있었죠. 마치 이 집의 계단처럼, 창틀처럼, 그림자의 방향처럼 모든 게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젓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요즘 제 정신 상태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약했습니다. 제 안의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간단한 설계에 자문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회사는 아니었죠. 작은 건설사에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시간제 계약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활은 해야 했습니다. 정시에 일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윤서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예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38살이었죠.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같은 설계팀에서 일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고된 뒤로 연락이 끊겼었죠. 그런 윤서아가 오늘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을 봐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윤서아는 이미 일정을 다 짜놓은 듯 움직였습니다. 마트까지 같이 가자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윤서아는 카트를 밀며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아는 제 식습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믹스보다 원두를 선호한다는 것, 우유는 저지방을 마신다는 것, 라면은 특정 브랜드만 먹는다는 것까지요. 그런 걸 언제 기억했는지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하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서아는 짐을 들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잠깐 머뭇거렸지만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윤서아는 부엌에 물건을 정리하며 집 구조를 훑었습니다. 못 본 사이처럼 세심하게 살폈죠. 환풍기 나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더니 헐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경사도에 대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꺼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가였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대신 밤에 잠이 얕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윤서아는 제 건강 앱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면 패턴이 엉망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장 알려달라고 했죠. 그 말에 둔탁한 안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윤서아는 제 가족사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아버지 장례식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병원 영안실이었는지, 조문객이 몇 명이었는지, 제가 입었던 검은 코트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의 온도가 제 목덜미를 식혔습니다. 윤서아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왔던 걸까요? 멀리서 지켜봤던 걸까요? 윤서아는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며 내일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윤서아는 이미 결정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윤서아는 혼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친절했습니다.
정말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너무 빈틈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정리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삶도 누군가에 의해 정리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아의 친절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둘째 밤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이 스스로를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목재가 온도 변화로 수축하며 내는 소리라고, 오래된 집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삐걱임이 아니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걷는 것 같은 간격이었죠. 새벽녘, 저는 반쯤 잠에서 깼습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손이 바닥에서 뭔가를 스쳤습니다. 매트리스와 바닥 사이 틈새에서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그 차가운 느낌이 뇌를 깨웠습니다. 어젯밤 꿈의 감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매트리스를 들춰봤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은빛 열쇠였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무게감도 일치했습니다. 열쇠 표면에는 숫자 3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꽉 쥐었더니 손바닥에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제게 뭔가를 전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현실에 열쇠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열쇠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표면이 약간 닳아 있었죠. 하지만 녹슬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한 흔적이었습니다. 숫자 셋은 각인이 아니라 긁어서 새긴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조심스럽게 판 자국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현관 구석의 걸레통 안에 숨겼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스스로도 이유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걸레통 뚜껑을 닫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하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까악,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소리였죠.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일을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두통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논리와 현실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낮이 됐고 저는 집주인 최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최영수는 56살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1시간 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사는 짧았습니다. 저는 열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 각도와 창문 배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 집의 구조가 이상하다고,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오래된 집은 다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말끝이 빨랐습니다.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최영수의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넓게 번진 흉터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보며 언제 다쳤냐고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오래전 일이라며 돌아섰습니다. 집은 괜찮다고,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고만 했습니다. 말투에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 바닥에 섰습니다. 평평해 보이는 바닥이었지만 제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열쇠를 쥐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증거는 이렇게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수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싶다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 예전에 살던 사람 얘기였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떠났다고 했죠. 밤마다 불을 오래 켜놨다고 했습니다. 새벽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고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눈빛에는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작은 숨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겠다고 했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주먹으로 톡톡 두드리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부분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단단하게 막혀 있었고 어떤 곳은 속이 빈 것처럼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벽지에 네모난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그 부분을 두드렸습니다. 둥둥 빈 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벽에 대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확실히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와 벽을 비췄습니다. 못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급히 뭔가를 떼어낸 자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벽지 모서리를 들춰봤습니다. 벽지가 쉽게 떨어졌습니다. 접착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안쪽에 단단한 판자가 보였습니다. 나무 판자였습니다. 판자의 이음매를 따라가 봤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니었지만 뭔가를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사는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교체한 흔적이었죠. 마음이 먼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몸은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이사할 때 챙겨온 간단한 드라이버 세트가 있었습니다.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생각보다 쉽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순조로웠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풀자 판자가 살짝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판자를 천천히 드러냈습니다. 뒤에 얇은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깊이는 얕았습니다. 한 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폭과 높이는 제법 됐습니다. 안쪽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오래 갇혀 있었던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철제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두꺼운 책 정도였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손에 있는 열쇠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구멍의 크기도 닮아 있었습니다. 숫자 셋과 같은 각인이 자물쇠 옆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상자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회색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자물쇠 구멍을 확인했습니다. 열쇠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벽 안에 빈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숫자 셋이 머릿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나갔습니다. 간단한 도면 검토 작업이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벽 속 상자만 맴돌았습니다. 윤서아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일정을 챙기러 왔다며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식단부터 심박수까지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냐고, 두통은 없었냐고,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관심은 친절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윤서아가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일찍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미소를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묘한 공백이었습니다. 그 공백이 제 머리에 박혔습니다. 윤서아는 곧 다시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발이 조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놓았던 위치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끄고 나왔는데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걸레통을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쇠의 위치가 살짝 달랐습니다. 제가 놓았던 각도와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진 걸까요? 밤이 되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위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락도 없었습니다. 발밑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쫄쫄 흐르는 소리였죠. 그런데 배관은 반대편 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첫날 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장 떠나라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경고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도망치면 뒤가 텅 비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해고당하고 아내와 별거하고 아버지를 잃고 이제 이 집마저 떠나면 제게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 붙은 의미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벽 속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전 거주자는 왜 떠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겁과 호기심이 같은 무게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이성과 남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건축가였던 제가 집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망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벽 속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열쇠를 가지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걸레통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경계선이 눈앞에 그어졌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절반쯤 넘어와 있었습니다. 첫날 밤 꿈을 꾼 순간부터, 열쇠를 발견한 순간부터, 벽 속 공간을 찾은 순간부터요.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상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는 작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열쇠를 천천히 구멍에 넣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손목을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얇은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부터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겨울의 마당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의 마당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제가 보는 창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사진 속 창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의 위치도 반대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거실이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가구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벽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기둥의 간격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모든 게 좌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배경은 이 집의 현관이었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빠뚤했습니다. 서두른 흔적이었습니다. 빛이 어긋나서 잠이 깨는 기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낮아진다고요. 밤마다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떠나라고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한 달 뒤였습니다. 창문 방향이 바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엉뚱한 곳에서 들어온다고요. 나침반으로 확인했는데 방위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구조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더 짧았습니다. 밤에 벽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긁는 소리라고요. 누군가 벽 안에서 긁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런데 찢겨져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반쯤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남은 부분에는 몇 글자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첫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노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이 집에 살았던 사람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꿈, 빛의 방향, 계단의 기울기, 벽의 소리까지요. 상자 안에 남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작은 열쇠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틈은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반으로 갈린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집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각도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수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로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강민수는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집 맞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받아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예전 거주자가 갑자기 떠났다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밤마다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누가 와서 계속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겨울 어느 날 사라지듯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최영수와 큰 말다툼을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소리가 컸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가 난 목소리였다고 했죠. 그리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열쇠 뭉치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고요. 강민수의 눈동자에 미안함 같은 게 지나갔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을 겁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구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이미지가 계속 겹쳐졌습니다. 강민수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집 안쪽에서 나오는 냄새가 요 며칠 더 짙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냄새냐고 묻자 강민수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습기 찬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집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의 숨이 아직 반쯤 남아 있는 것처럼요. 그 숨이 벽 틈새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강민수는 그냥 느낌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창문의 방향, 문의 위치, 벽의 배치가 모두 지금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같은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건축가였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의 구조가 바뀐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둥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벽을 통째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빛의 방향이 어긋나고 계단이 낮아지고 구조가 틀어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떠났습니다. 최영수와 싸우고 열쇠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도 그래야 할까요? 아버지의 경고대로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찢겨진 노트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아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묻기도 전에 윤서아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피부로 읽히는 기세였습니다. 윤서아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방마다 전등을 켰습니다. 밝음이 과했습니다. 모든 조명이 동시에 켜지니 집이 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윤서아의 발걸음은 예행 연습 같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환풍기를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를 확인했습니다. 침실 창문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선이 어디서부터였는지 계산했습니다. 윤서아가 제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 장례식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윤서아는 제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왔을까요? 아니면 더 전부터였을까요?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부터 윤서아는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점심 메뉴를 기억하고 커피 취향을 알고 퇴근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서아는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면 앱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윤서아는 웃으며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윤서아는 익숙하게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아낸 걸까요? 화면을 넘기며 수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램 수면 시간이 짧다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내가 준 적 없는 권한이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미 허락받은 것처럼요. 윤서아는 복도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벽 속 판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윤서아는 벽지가 들춰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웃으며 집이 오래되면 벽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혹시 뭔가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아의 눈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상자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자냐고 되묻자 윤서아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실수였다는 듯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서아가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이미 절반쯤 넘어와 있었습니다.
제 삶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친절과 통제가 한 끗 차이로 겹쳐졌습니다. 윤서와의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 가까웠습니다. 저를 잃지 않기 위해 더 가까이 묶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서와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 틈으로 실망과 화가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감췄습니다. 알겠다며 윤서와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돌아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 집이 사람의 방향 감각을 어지럽힌다면 사람 사이의 거리도 비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은 흐려지고 규칙은 모호해졌습니다. 벽 속 상자에서 나온 작은 열쇠고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2개의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금고나 서랍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집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이 집에는 지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두드려 보니 소리가 부분마다 달랐습니다. 거실은 단단했지만 부엌 구석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부엌 구석의 장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새 것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들춰봤습니다. 장판이 쉽게 들렸습니다. 아래에 사각형 모양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덮개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 작은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금속 고리였습니다. 손가락을 끼워 당겼습니다. 무거웠지만 천천히 들렸습니다. 아래로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였습니다. 손전등을 가져와 아래를 비췄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보였습니다. 5칸 정도였습니다. 높이는 낮았습니다.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공간은 좁았습니다. 폭 2m, 길이 3m 정도였습니다. 천장이 낮아 답답했습니다. 벽은 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공간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벽돌 하나가 빠진 자리에 금고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고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금고 앞면에 자물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열쇠고리의 2번째 열쇠와 크기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꺼내 구멍에 넣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다발과 얇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연필로 쓴 기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반 전이었습니다. 벽 속 노트보다 6개월 더 이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꿈의 반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2번째 종이는 계단의 무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몸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중력이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3번째 종이는 창문의 방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이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깔끔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혁이라고요. 숨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단어와 함께요.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종이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경고를 전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알려주라고요.
이 집을 떠나라고 말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 열쇠, 벽 속 공간, 지하 금고까지요. 이 집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전 거주자가 다음 거주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로요. 제 이름이 여기 적힌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기록이 제 가족의 언어로 이어진 이유도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사람이 겹쳐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영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오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최영수가 왔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영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지하에서 찾은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기록의 존재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영수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종이를 향했다가 다시 제게로 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수는 금세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은 흔적이 많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온 것처럼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창문의 방향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집인데 구조가 다를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최영수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각도를 잘못 잡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최영수가 말했습니다. 사진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최영수의 손등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다친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오래전 일이라고 툭 던졌습니다. 이 집을 수리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공사 중 실수였다고요. 무슨 공사였냐고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수 공사였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믿음이 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 거주자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몇 명이나 이 집을 거쳐갔냐고 물었습니다. 최영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여러 사람이 살다 갔다고만 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최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최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최영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바닥을 보고, 벽을 봤습니다. 저만 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무슨 기록을 남겼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최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수는 갈 시간이라며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등은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비밀을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그 등을 봤습니다. 침묵은 자백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최영수는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박자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이면서도 불안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박자 위에 첫날 밤 꿈의 문장이 겹쳤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는 아버지의 경고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찢겨진 노트의 나머지가 어디 있는지, 왜 이 집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구조 안전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옆동에서 건물 안전 점검 작업을 하다가 이 집의 기울기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눈에 명백히 이상해 보여서 혹시 확인해 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큰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각종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각도계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수평계로 창틀을 쟀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벽의 수직도를 확인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을 돌며 꼼꼼히 측정했습니다. 계단도 한 칸씩 재봤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박지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집이 미세하게 비틀려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한쪽으로 0.8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각도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요. 창틀도 수평이 아니었습니다. 계단 각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벽도 완전히 수직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고요. 의도적으로 비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중이 특정 방향으로 몰리도록 만든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박지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박지훈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구조가 실제로 바뀔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분명 다른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집이 회전했을 수도 있다고요. 기초부터 통째로 돌아갔을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선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사람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중력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몸은 균형을 잃습니다. 마음도 집과 함께 어긋났을 것입니다. 이전 거주자들이 겪은 혼란이 이해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는 집에서 살았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고 매일 아침 빛의 방향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게가 달라진다면요. 박지훈은 필요하면 다시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오자 윤서아가 메시지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아는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다고, 혼자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음식을 차리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누굴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지훈이 다녀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엔지니어가 왔다며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 상태 점검이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윤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윤서아는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밥을 얼마나 먹는지, 물을 몇 번 마시는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윤서아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서아는 이미 물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내일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고. 친절은 고맙지만 너무 자주 오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서아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물을 끄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 벽이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저를 혼자 두면 제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그래서 옆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를 잃지 않기 위해 더 가까이 묶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 틈으로 다른 감정이 비쳤습니다. 화였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벽 속에서 찾은 거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윤서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직접 봤을까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윤서아는 직접 침실로 갔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윤서아는 복도 끝 벽을 만졌습니다. 환자가 다시 닫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고,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안 되냐고, 나한테는 왜 숨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상냥하던 윤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달라고,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서아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윤서아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나 없이는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안에서 모양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 집이 사람의 방향 감각을 어지럽힌다면 사람 사이의 거리도 비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서아와 저 사이의 경계선이 언제부터 흐려졌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였을 것입니다. 제가 약해졌을 때 윤서아는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절이라는 이름으로요. 선은 흐려졌고 규칙은 모호해졌습니다. 엄마의 꿈에서 들은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는 신호였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모양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윤서아와의 거리를 한 걸음 벌렸습니다. 오늘 밤 제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밤 공기가 알려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제 폐를 식혔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윤서아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올 것 같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아니, 아예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됐습니다. 벽 속 상자에서 나온 노트의 마지막 찢긴 장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왜 적혀 있는지,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침실부터 다시 뒤졌습니다. 장롱 밑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얇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조각을 꺼내봤습니다. 노트에서 떨어져 나간 모서리였습니다. 글씨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다음에 제 이름의 마지막 자음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한쪽 모서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을 뒤졌습니다. 소파 및 책장 뒤, 텔레비전 선반 아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두 조각을 맞붙였습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서는 아버지의 숨이 섞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떠나라는 목소리가요.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컥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아뒀는데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밀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리듬이 이상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커튼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붉은 실이 묶여 있었습니다. 얇은 실이었습니다. 꿈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식이었습니다. 손으로 실을 당겼습니다. 팽팽했습니다. 더 세게 당기자 실 끝에 작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금속 조각을 떼어내 봤습니다. 열쇠와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은빛이었습니다. 표면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숫자 셋의 반쪽이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으로 잘린 모양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제가 가진 열쇠와 맞춰 보고 싶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걸레통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각인의 스타일도 같았습니다. 퍼즐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제게 쥐어준 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벽 속 공간을 찾고 지하를 발견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의 종이 조각을 대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라. 아버지가 다음 사람에게 전하라. 이준혁에게 알려줘라. 이 집은 사람을 삼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걸렸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제 아버지는 건축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 살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이라고요. 그때 경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무시했다고, 결국 떠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이 집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열쇠는 상징이었습니다. 진실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파헤치고 진실을 마주하고 결국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 붉은 실과 금속 조각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길을 잃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집이 방향을 뒤틀어도 구조를 바꿔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을 따라가면 출구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모든 조각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열쇠, 노트, 사진, 종이 조각, 금속 파편까지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거주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였습니다. 회수가 끝났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모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겹쳐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경고가 축적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따를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가방을 쌌습니다. 많이 담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노트와 사진, 열쇠 2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 속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충전기도 넣었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몸이 뒤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을 마지막으로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에 불을 켜둔 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전 거주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밤마다 불을 켜놨다던 그 사람처럼요. 다음 사람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도 끝 빈칸을 바라봤습니다. 판자는 다시 닫아뒀습니다. 나사를 조였습니다. 벽지를 다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찾는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요. 남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부엌 바닥의 지하 입구도 그대로 뒀습니다. 장판을 덮어 놓았지만 표시를 해뒀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붉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눈여겨보면 찾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이 막 풀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섞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기침 같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길을 찾는 소리 같았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강민수의 창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누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삶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길 위로 나왔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번 돌아봤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떠나면서도 뒤를 보는 게 인간이니까요. 빈 창문 2개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었습니다. 환한 빛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비어있는 시선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억으로 넣었습니다. 다시 꺼내지 않을 기억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기억으로 봉했습니다. 열쇠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믿어주지 않을 때 보여줄 수 있도록요. 남겨진 사람들은 아마도 각자의 방에서 허망함을 만질 겁니다. 최영수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요. 강민수는 담장 너머에서 또 누군가를 지켜볼 겁니다. 윤서아는 제게 전화할 겁니다. 받지 않을 겁니다. 종이 한 장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최영수 앞으로요. 기록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짧게 적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는 제대로 알려주라고 적었습니다. 이 집의 진실을요. 새벽 공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게 무엇을 남겼는지요. 건축가였던 저는 집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뒤트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비틀어 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이해했습니다. 경고는 사랑이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꿈은 현실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자리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건축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을 겁니다. 이번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구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삶의 구조, 관계의 구조, 마음의 구조요. 무너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빛이 정확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림자가 제대로 된 위치에 생겼습니다. 세상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도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이라도 구할 겁니다.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을 계획할 겁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게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몸만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혼란이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됐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하루였습니다.